안녕하세요. 금연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새벽 12시 신도시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경기도 분당구 순회동. 모두가 잠든 그 시각에 한쪽 길가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언쟁이 벌어집니다. 시선을 돌려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었는데요. 61살의 여성 가명 영숙 씨와 그녀의 딸 정 씨. 이들 모녀가 한 남성과 격하게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늦은 때라 가까운 주변에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멀찌감치 지나가던 몇몇이 당시 상황을 목격했죠. 근데 대부분 가족 간의 다툼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흥분한 남성이 딸 정 씨한테 너는 끼어들지 말라 하면서 막 몸을 밀치고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그럼에도 두 모녀가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그런데 돌연 분에 못 이겨서 막 씩씩거리던 남성이 자기 차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상황이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아니었어요. 다시 나타난 남성의 손에 커다란 휘발유 통이 들려 있습니다. 참극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죠. 달려온 남성이 영숙 씨의 온몸에 휘발유를 막 붓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딸 정 씨의 얼굴과 상체에도 휘발유를 마구 뿌립니다. 그리곤 바로 탁 라이터를 꺼내 들어요. 순간 영숙 씨는 이게 지금 너무 위험천만한 상황이잖아요. 이걸 직감했고 남성을 딸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반대편에 위치한 횡단보도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곧장 라이터를 영숙 씨에게 던져버려요. 화염이 막 순식간에 치솟았죠. 영숙 씨는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집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딸한테 불이 옮겨붙지 않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바닥을 기었고요. 너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딸 정 씨는 몸에 휘발유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 처절하게 비명만 질렀죠. 당황해서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손이 너무 미끄러워서 제대로 눌러지지가 않아요. 겨우겨우 전화를 걸려고 하던 그때 남성이 다시 휘발유통을 들었습니다. 딸을 공격하려는 듯 보였지만 이 예상과 달리 자기 몸에다 휘발유를 붓더니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또다시 불이 활활 붙나 싶었지만 남성은 아주 잽싸게 바닥에 뒹굴면서 불을 황급히 꺼버립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추후 재판에서 동반 자살을 주장하기 위해 일부러 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에 의해 영숙 씨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영숙 씨는 전신 65%에 걸쳐 3도 화상을 입었죠. 자연적인 회복은 불가능한 수준이었고요. 신경까지 손상됩니다. 의료진이 최대한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사건 발생 3주 뒤인 10월 11일 영숙 씨는 화상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로 사망합니다. 주거지 한복판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 심지어 피해자는 자신의 딸 앞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들을 공격한 이 남성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현장에서 검거된 이 남성은 범인은요, 놀랍게도 죽은 영숙 씨의 남편 62살의 이 씨였죠. 그는 사실 피해자와 6년 전에 재혼한 사이입니다. 사건 직후 범인 이 씨도 약간의 화상을 입긴 했지만요, 생명의 지장은 없어요. 몇 번의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즉각 검찰이 살인 방화 혐의로 이 씨를 기소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 내용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일부에만 이게 보도가 되면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1심 재판을 불과 20일 앞둔 2020년 4월에 국민청원에 딸이 올린 글을 계기로 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2019년 9월 분당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피해자의 진상규명 및 엄벌을 촉구합니다 였습니다. 작성자는 피해자의 딸이자 현장에서 모든 걸 목격한 정 씨였죠. 이 청원글을 보면
지난 6년간 엄마 영숙 씨의 너무도 불행했던 재혼 생활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영숙 씨는 일본인 통역 가이드로 일을 하던 중 전 남편을 만나서 두 딸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이혼을 한 후 외국인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두 딸을 홀로 키워냈어요. 그러다 2013년 그녀가 우연히 투자 사업 설명회에 다니던 한 지인의 소개로 이 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씨가 자신을 200억 원대 자산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게다가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세 자녀를 홀로 키워왔대요. 이 부분에서 영숙 씨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씨에게 호감이 생겼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는데 게다가 이 씨가 영숙 씨 딸들한테도 각별합니다. 허물 없이 야, 니들도 내 친자식과 다름없다. 이렇게 막 애정을 보이는 거죠. 그런 자상함에 영숙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한번 이혼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대를 만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 딸들도 이미 다 장성을 했고 50대 중반을 넘기고 있는 영숙 씨도 이제 자기만의 행복한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혼을 결정합니다. 영숙 씨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 씨와 한 지붕 아래 살기 시작했죠. 결혼 초반에 남편은 영숙 씨한테 지극정성이었어요. 또 워낙 경제적으로도 200억 원대 자산가라고 했잖아요. 여유 있다 보니까 딸들도 안심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머지않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영숙 씨의 큰딸 부부였어요. 맨날 부자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가 어느 날 솔깃한 제안을 한 거예요. 자기 명의로 된 모텔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딸 부부한테 보증금 1억만 내면 무상으로 내어주겠다는 제안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거기 장사가 무지 잘 되는 곳이야. 니네가 거기서 모텔을 하면 엄청 큰 돈 만질 수 있다니까? 딸은 그동안 굉장히 예뻐해 주던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제안을 수락하게 되죠. 그리고 살던 집 전세금을 빼서 이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큰딸 부부도 지방으로 내려와서 모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죠. 이 씨가 원래 처음에는 보증금 1억만 내면 수익은 다 니네 거다 했었는데 갑자기 매달 400만 원씩 월세를 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부당하다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장사가 잘 되면 되니까 벌어서 내자 싶었어요. 근데 정작 이 모텔이 너무도 외진 곳에 있습니다. 손님이 많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수입은커녕 빚만 늘어가는 거죠.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큰딸은 속았다는 생각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씨가 그냥 모르쇠로 일관해요.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쯤부터 이 씨가 부인 영숙 씨를 마음대로 부리면서 노동을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큰딸을 볼모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까딱하면 내가 네 딸 길바닥에 내쫓을 수 있어. 협박을 했고 모텔과 관련된 온갖 잡일을 영숙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예를 들어 이불 빨래, 청소, 시설 관리까지 영숙 씨가 그냥 다 도맡았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고 겨우 잠자리에 들었죠.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녀가 점점 지쳐갔고 쇠약해지더니 손가락조차 잘 펴지질 않는 거예요. 급기야 폐렴과 결핵에 걸려서 목에서 피를 쏟아냈고요. 아니 그런데도 병원 진료조차 제때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영숙 씨가 거의 모텔의 카운터 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워낙 외진 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출을 하려면 병원에 가려면 차량이 필요해요. 근데 영숙 씨는 면허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그냥 모텔에 발이 묶여 있는 거죠. 게다가요. 남편이 의처증까지 있어서 영숙 씨의 외출을 다 제한합니다. 병원도 못 가고요. 장을 볼 때 빼고는 거의 한 발자국도 맘대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고립되고 감금된 삶이 돼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착취가 심각해져 가요.
결혼 당시에 원래 살던 집 4억 5천만 원에 처분하고 남편 이 씨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씨가 그 돈을 마치 자기 것인 마냥 막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 얼마 후에는 영숙 씨 명의로 된 5천만 원짜리 연금 보험을 그냥 동의도 없이 해약해버립니다. 그 돈도 자기가 막 쓰고요. 심지어 영숙 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고 갚질 않아요. 그 영숙 씨한테 계속 빚독촉 전화가 오는 거죠. 아니 이쯤 되니까 정말 이 씨가 뭐 200억 원대 자산가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의 빚쟁이에 가까워요. 자기 소유로 된 두 채 모텔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대출이 상당히 끼어 있고 아무리 다 합쳐도 200억 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중에 현금 한 푼 없어서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하고 있고요. 심지어 재산만 거짓말한 게 아니더라고요. 앞서 뭐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서 자식들 키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재혼하기 직전까지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산가라고 포장을 해서 여자들한테 기생하고 재산을 뺏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영숙 씨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던 2019년 7월 말인데 참다 못한 큰딸 부부가 결국 모텔을 정리합니다. 거의 사실상 폐업 수순이었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엄마 영숙 씨가 더 이상 남편 이 씨 밑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사실 그녀는 이미 오랫동안 받아온 학대로 우울증도 심각했어요. 정신과 상담 기록을 보니까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오그라들고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적혀 있습니다. 결국 폐업을 한 직후인 8월 2일 그녀는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분당에 있는 작은 딸 정 씨의 집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지난 6년간의 노예 같은 생활을 드디어 끝낼 수 있었죠. 딸의 집으로 돌아온 뒤에야 영숙 씨는 제대로 숨을 쉬었다는데요. 한편 이 씨는 지난 이틀간 아내가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분노에 휩싸였죠? 영숙 씨와 또 딸들의 핸드폰에다가 섬뜩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너네 뭐냐? 니네가 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보복할 일만 남았어. 너네 인생 이제 끝인 줄 알아. 위치 추적해서 집 주소 내가 다 알아내고 내가 가면 니들 다 죽는 수가 있어. 이런 협박이 막 와요. 모녀는 너무 두렵죠. 그래서 경찰에 3번이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경찰의 대응은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소해서 자극하지 말고 차라리 뭐 접근 금지 신청이라도 해서 그 정도로 만족해라. 뭐 이런 투예요. 그러니까 모녀가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협박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였죠. 그러다 사건 당일인 9월 17일 협박이 너무 나날이 심해지니까 영숙 씨가 결심을 합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나 이혼하겠다 통보했어요. 그러자 이 씨가 지금 당장 만나지 않으면 딸의 집에 찾아가서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무시무시한 협박을 쏟아냅니다. 동시에 내 운명이라고 글귀가 적힌 휘발유 한 통 사진을 보내요. 아 정말 이 사람 정신이 좀 헷가닥한 것 같아. 영숙 씨도 그를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렵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딸들한테 해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 이 씨와 만나기로 약속했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요. 집 근처, 분당 집 근처에 있는 카페 주소를 보냈습니다. 이때 딸 정 씨도 엄마를 혼자 가게 할 수 없어서 동행했고요. 그런데 잠시 후 이 씨가 그 불러준 위치를 못 찾겠다고 막 투덜거려요. 그러면서 나 거기 못 찾겠으니까 내 차를 주차해둔 곳으로 오라고 모녀를 유인합니다. 이때 당시 이미 시간이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카페도 문을 닫았고요. 모녀가 할 수 없이 그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죠. 그렇게 세 사람이 마주한 직후 언쟁이 높아졌고 분노를 참지 못한 이 씨가 준비해온 휘발유를 모녀에게 뿌리더니 결국 영숙 씨에게 라이터를 붙인 겁니다. 휘발유를 뒤집어 쓴 딸은 눈앞에서 엄마의 죽음을 목격하고 말았고요. 이게요, 이 씨와 만난 지 단 20분 만에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1심 재판이 열립니다. 이 씨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는 듯 했어요. 발언권이 주어졌는데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가 말도 없이 가출을 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그렇게 어렵사리 만났는데 딸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나서 방화를 저지른 거라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앞전에도 뭐 불을 질러 죽이겠다 협박했었고 심지어 그 자리에 휘발유통 가져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범행이냐고요. 게다가 범행 당시 나도 같이 죽으려고 불을 붙였다가 실패했다. 이걸 막 강조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게 반성하고 있는지 계속 어필했는데요. 그 증거로 자기가 여태껏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자기 유족들과도 막 합의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유가족들한테 헛웃음이 나왔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씨한테서 사과 한마디 들은 적이 없거든요. 반성? 반성한다는 태도가 진정성 있게 보일 리가 없죠. 그냥 형량 낮추려고 수작 부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요, 그가 휘발유통을 미리 준비했고 협박성 문자 보냈고 또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흡연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토대로 이게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씨에게 선고가 내려지는데 이걸 들은 유가족은 비통함에 목이 메었어요. 산 사람한테 불 붙이고 살해한 대가는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점, 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한 점, 그리고 또 나이가 60대라는 점을 참작해서 앞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이 아니라 25년형을 내린 겁니다. 근데 범인은 또 이것조차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를 했는데요. 2020년 7월 2심 재판에서도 25년형이 선고됩니다. 한편 피해자 영숙 씨는 긴 세월 홀로 두 딸과 가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첫 결혼을 실패한 후에 거의 14년 정도 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도 이제 알콩달콩 새 삶을 살겠지 기대했었죠.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은 너무도 끔찍한 비극으로 돌아왔어요. 또한 딸에게는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고통이 평생의 그림자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범인 이 씨는요, 재판 전까지도 감형받으려고 매일 반성문을 써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유족들한테는 사과의 말을 전하지 않았죠. 어쩌면 그는 아직도 피해자 가족에게 앙금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범인 이 씨의 자식들 역시 책임을 회피하면서 유족들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한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 씨의 사위가 했던 말이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칼로 막 쑤셔? 그거 아니잖아요. 이 말 뭐예요? 칼로 쑤시지 않았고 불을 낸 거니까 범죄의 무게가 뭐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설마. 범인 쪽 가족들은요, 이런 일이 있기까지 피해자 영숙 씨도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여러 과정이 있었다라면서 책임을 돌리는 듯 했습니다.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씨와 그 가족들의 태도에 정말 말문이 막혀요. 그리고 저는 더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잃은 그 끔찍한 기억보다 함께했던 따뜻하고 소중한 순간들이 딸들의 가슴 속에 더 깊이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2년 6월 이 시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축제였습니다. 스포츠 역사상 큰 획을 그은 월드컵이 개최되었기 때문이죠. 경기가 있을 때마다 모두 거리로 나가서 막 뜨거운 응원을 하던 그때 이런 열기와는 반대로 한 가정은 예기치 못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2002년 6월 10일 낮 1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요. 다행히 경비원이 빠르게 신고한 덕분에 화재는 30분 만에 진압이 되었죠. 그리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4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또 노년의 여성이었는데 이 시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시신인 건 맞아요. 그런데 칼에 찔린 흔적이 너무도 선명히 남아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남성은 목과 옆구리 그리고 가슴을 3번 찔렸고 여성 또한 왼쪽 팔 부위에 깊은 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두 구의 시신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운 채 발견됐어요. 또 그 위에 이불이 덮여 있었고요. 이거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강력 사건의 냄새가 나죠. 관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돌입합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은 48살의 남성 이 씨, 그리고 73살의 여성 전 씨. 이 두 사람은 모자 관계였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죠. 그렇게 시신이 발견되고 약 1시간 후인 오후 3시쯤 23살의 남성 A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E씨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경찰이 가장 먼저 아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죠. 그랬더니 A씨가 사건 발생 시각 친구를 만났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요, 어쩐 일인지 경찰은 이 아들에 대한 의심을 쉽사리 거둘 수가 없었어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현장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라진 물건도 없고요. 이게 강도범의 소행은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경찰이 이건 면식범의 소행이다라고 추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 같은 집에 사는 A씨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아들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가 하는 말.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도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11일 새벽 2시 아들 A씨는 존속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죠. 앞서 말했듯 이 아들 A씨는 고작 23살의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또 이렇게 방화까지 저지른 걸까요?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와의 갈등이었어요.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여러분, 혼 좀 났다고 가족을 살해한다? 이거 좀 허탈하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 A씨는 아버지와 자신의 갈등이 아주 오랜 기간 이어져온 아주 곰고 골문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 가족의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집안은 소위 엘리트 집안이라고 하죠.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씨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서울대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재예요. 심지어 2002년 당시 기준으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회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동양인은 이 씨, 아버지 이 씨가 유일했다고 전해질 정도죠. 그만큼 자부심도 셌을 텐데요. A씨의 어머니 역시 명문대 출신입니다. 또 친인척들 중에서 명문대 출신들이 수두룩 너무 많아서 교수직에 있는 사람만 5명일 정도예요. 그만큼 이 집안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았겠죠. 자연스럽게 A씨를 포함한 형제들도 좋은 학력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여기에 부응하지 못해요. 그는 2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6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귀국을 했는데 이 학교 성적, 학교 적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나 이제 어렸을 적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사, 사회 이런 수업은 거의 따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진학을 했고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이 성적이 점점 더 곤두박질칩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는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예 다시 미국으로 보내버려요. 미국에 가면 좀 나아질까 싶었죠? 근데 A씨가 여전히 방황을 하는 겁니다. 성적 좋지 않은 건 당연하고 학교에 결석까지 해요. 이게 아무래도 한참 좀 민감할 시기잖아요. 그때 주변 환경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쉽사리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아버지는 또 한 번 결심을 해요. 아들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였죠. 그런데 이 시기쯤 정작 이 아들 A씨의 의사는 제대로 존중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 뜻대로 한국 갔다 미국 갔다 이걸 몇 번씩 오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부자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죠. 아들이 한국에 돌아온 직후 그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대신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최대 관문이라는 대학 입시가 남았거든요. 근데 만족할 만한 성적이 계속 나오지 못했죠. 그런 실패를 마주하면서 A씨는 점점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삼수를 한 끝에 겨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선 아니 소위 잘 나간다는 스카이대도 아니고 그냥 서울 4년제? 만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은 축하조차 받지 못했죠. 아들도 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약간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작은 아버지, 뭐 고모 아들, 뭐 사촌들은 다 명문대에 다니는데 나는 그에 비해 좀 초라하다고 느껴졌고요. 한편 같은 시기 아버지 이 씨는 동료 교수들에게 나름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식 농사가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하는 괴로움의 토로였죠. 그런데 그렇게 대학에 간 A씨가 생각보다 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좀 내성적이었다고 했는데 친구들도 많아지고 또 학교 행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요. 물론 그러는 동안에 누구에게 집안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 깊이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문제에 봉착해요. 1학년 1학기에 평균 평점 1.72 성적을 받은 거예요. 보통 4.0 또는 4.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좀 낮은 점수죠. 학사 경고를 받았고 또 1학년 2학기 때도 간신히 학사 경고를 면하는 수준에 이제 달하고 맙니다. 학년이 올라가도 지금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오랜 해외 생활을 한 덕분에 영어는 잘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믿었던 영어 과목마저 출석 미달로 낙제가 나오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는 A씨에 대한 기대를 그냥 완전히 접게 돼요. 그리고 그 기대는 고스란히 A씨의 늦둥이 동생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A씨가 대학에 다닐 무렵 그에게는 중학교 2학년인 여동생과 초등학교 6학년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두 동생들을 모두 외국인 학교에 진학시켜요. 얘네들만큼은 큰아들과 다르게 키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겠죠. 더 철저하게 교육에 전념한 거예요. 그 결과 2001년 12월에는 아예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자신은 기러기 아빠를 자청했죠. 그렇게 이 씨 부부는 아들 A씨를 제외한 두 동생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서 아들 그리고 할머니 전 씨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그 시기 A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휴학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늦은 시간에 귀가했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또 한동안 친구들을 못 보니까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술자리를 즐겼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사건 당일인 6월 9일 역시 그는 친구들과 강남역 근처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집에 귀가한 시간은 밤 11시 반이었죠. 평소 이 집 아버지는 저녁 9시쯤 되면 잠에 드시고 새벽 4시에 기상을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도 분명 아버지는 잠들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죠. 아들 A씨가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버지와 딱 마주친 겁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가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몇 번 없는데 있다 하면 아버지가 술을 마셨을 때예요. 네, 실제로 가보니까 아버지는 그날 좀 취해 있었죠. 그런 와중에 또 술을 먹고 늦게 온 아들과 마주치자 아버지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하게 아들을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들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너희 놈은 자식아, 넌 정신 못 차리냐? 너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네가 그러고도 지금 술 먹고 나 다닐 때냐? 이 꾸지람이 약 2시간 넘게 이어집니다. A씨의 막 뒤통수 때려가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어렸을 때 내가 너한테 한 게 있는데 지금 너 꼬라지가 이게 뭐냐? 옛날 일까지 다 들춰가면서 아버지는 분이 풀릴 때까지 아들을 계속 나무랐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들을 서재에 놔두고 홀로 방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잠이 들었죠. 그렇게 남겨진 A씨. 이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로부터 이 잔소리와 야단 들으면서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견딜 수 없는 두통까지 밀려왔어요. 잠시 후 그는 타이레놀 한 알, 두 알, 13알, 무려 13알을 한 번에 복용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정신이 점점 몽롱해져요. 그리고선 이 스트레스 쌓인 거가 합쳐지다 보니까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선택하고 말죠. 당시 아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아버지를 죽여야 돼.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책상 옆에 놓인 스키 가방입니다. 가방을 열어서 스키 폴대를 꺼냈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다시 부엌에 가요. 그리고 식칼을 가져와서 그 스키 폴대 끝에다가 식칼을 이렇게 부착시켜서 테이프로 묶어뒀죠. 흉기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반. 그는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거침없이 그 흉기로 아버지 목을 내리찍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소리에 다른 방에 계시던 할머니 전씨가 깨어났죠. 할머니가 웬 비명이야 하고 막 놀래서 아들 방으로 들어왔는데 피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고요.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비명을 질렀죠. 근데 그 사이에 손자 A씨가 또다시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손에 과도를 들었고 그걸로 곧장 할머니의 가슴을 찔러 살해합니다. 그렇게 이 집에서 아버지와 할머니는 싸늘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몇 시간 후인 새벽 6시, A씨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인근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엔 여자친구를 만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시간을 보냈죠. 그가 다시 집에 돌아온 건 그날 오후였는데 이 현장을 수습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그 스키 가방에다가 살해 도구와 피 묻은 옷가지들 다 담았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래, 이것만 처리하면 되겠지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뒤돌아보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고여있는 핏자국들이었어요.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불질러서 다 없애버려야겠구나. 그는 다시 집을 나와서 아버지 차를 몰고 인근 주유소로 갑니다. 4.5리터 휘발유를 구매했고요. 집에 와서 거실에 아버지와 할머니 나란히 눕혀두고 이불로 시신을 덮은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였습니다. A씨는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왔고 증거물이 담긴 스키 가방은 인근 야산에 묻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날 사건의 전말입니다.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 내내 극도의 공황 상태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진술에 일관성도 없어요. 처음에는 자고 있던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면 계획범죄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다. 2시간 넘게 내가 꾸중을 계속 듣다 보니 참을 수 없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바꾸게 되죠. 한편 이 끔찍한 비극은 당연히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울부짖고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평소 이 부자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을 했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범인 A씨 또한 그리고 A씨의 어머니도 쉽사리 대답하지 못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가 할머니를 살해했냐 이 부분이에요. A씨는 할머니에게 원한이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할머니는 A씨가 장손이라서 다른 손주들보다 훨씬 아끼면서 키웠거든요. A씨도 할머니 잘 따랐고요. 그래서였는지 이 범인은 유독 아버지보다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뭐해요? 왜 애초부터 죽이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전문가들은 A씨가 먼저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는데 마침 현장에 할머니까지 나타나니까 우발적으로
홧김에 이 모든 걸 덮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해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인 6월 12일 낮 12시 A씨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그는 연신 손을 벌벌 떨면서 현장 검증 중에 바닥에 주저앉아요. 그러다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막 울부짖죠.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그는 범행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또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그냥 멍하니 넋을 놓는 모습도 포착됐고요. 이게 이제 범인이 의도적으로 심신미약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자신의 이 만행에 자기 자신도 할 말을 잃은 거죠. 경찰은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 없다고 판단을 했고 별도로 정신감정을 의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판대에선 A씨는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 전에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한 거냐 아니냐 이거가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 행동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 이게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학대가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가혹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아들은 살인에 방화까지 범행이 잔혹하고 또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감형의 여지가 없었고요. 재판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은 케이스다. 그렇게 범인 A씨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 거죠. 그는 여전히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원인과 배경 참 복잡합니다. 엘리트, 우수한 아버지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좀 열등한 자식, 여러 번의 해외 유학 실패, 자녀 간의 차별, 또 어머니의 부재까지. 부모는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거다라고 말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굉장히 불안전한 이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말았죠. 한 정신의학 전문의는 이게 성공한 부모의 자식들이 겪는 불행의 일종이라고도 언급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트로피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자녀의 행복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했던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